캄보디아 푸놈펜 외곽, 습한 공기가 낮은 하늘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좁은 흙길 사이로 아이들의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지만 그 발자국의 끝은 늘 사라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며칠째 아이가 실종된 마을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엔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감돌았죠. 사람들은 낮에도 문을 잠그고 밤이 되면 불을 끄며 누가 오더라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의 봉사활동을 위해 도착한 한국 대학생 지우는 처음에는 그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사진을 찍으며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될 거라 믿었죠. 하지만 현지 NGO 직원 B는 낯선 표정으로 마을 외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아이들이 자주 사라져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지훈의 마음속엔 알 수 없는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게스트하우스 창가에서 어둠을 뚫고 달리는 검은 SUV 한 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공기에는 이상한 정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이들 몇 명이 학교에 오지 않았고 그들의 가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손에 쥔 카메라를 본능적으로 켰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평범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마을 시장에서 물건을 사던 중 낡은 라디오에서 또 한 명의 아이가 사라졌다는 현지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상인들은 모두 라디오를 끄고 눈을 피했습니다. 통역사 소카는 급히 라디오를 끄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소식 들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긴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우는 이유를 묻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지만 마음속에 불안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올 때 그녀의 친구 채영은 홀로 마을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이른 아침 지우는 채영의 침대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책상 위엔 그녀의 카메라와 여권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문이 잠겨 있지도 않았고 밤새 아무도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우는 곧바로 현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서류 몇 장을 적더니 이런 일 자주 있다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무관심했고 마을 사람들은 사건 이야기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그런 지훈을 데리고 NGO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분주했지만 어딘가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 단체에도 이상한 방문객이 많아요. 누가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그의 표정에는 오랜 두려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지우는 CCTV를 확인해 보려 했지만 영상 대부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파일 날짜가 사건이 발생한 바로 전날까지만 남아 있었죠. 그녀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삭제했다고 느꼈습니다. 비는 지훈에게 NGO의 다른 직원 몇 명을 소개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냉담했습니다. 특히 관리 책임자 노엘은 계속 전화를 받으며 무언가를 숨기듯 말을 아꼈습니다. 소카는 조용히 다가와 지훈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중 몇은 이미 다른 편일지도 몰라요. 그 말에 지훈은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카메라를 들고 NGO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먼지 낀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지훈은 실종된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공식적으로는 가출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사건 날짜가 이상하게 일치했습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었죠. 그녀는 메모를 찍어두고 돌아서려는 순간 뒤쪽 문이 살짝 열리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빈이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엔 놀람과 긴장이 엇갈렸습니다. 누가 오는 것 같아요. 당장 나가요. 두 사람은 급히 밖으로 나왔고 문 뒤에서는 누군가 그들의 흔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밤 이후 지우는 자신이 누군가의 시선 아래에 있다는 걸 느끼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어둠은 이제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 사람의 숨결처럼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과 비는 마을 북쪽 외곽에 위치한 버려진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잡초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간판은 녹이 슬어 글자가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안에서는 부패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비는 한때 이곳이 지역 아동을 돌보던 시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이유도 모른 채 문을 닫았고 그 뒤로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지우는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장난감과 작은 신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켜서 주변을 촬영했습니다. 렌즈가 어두운 복도를 스칠 때 잠시 전기가 끊긴 듯 화면이 깜빡였죠. 그 순간 비니 벽 뒤쪽에서 금속이 긁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낡은 벽장을 옮기자 그 뒤에 숨겨진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안쪽에서 누군가 열쇠로 잠근 흔적이 있었습니다. 비니 쇠막대기로 문을 부수자 아래로 이어진 좁은 계단이 보였습니다. 계단 아래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금속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침대와 묶인 쇠사슬 그리고 누군가 급히 버린 약병들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바닥에서 아이들의 옷 조각과 이름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 위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이곳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비는 지훈의 손을 잡고 재빨리 뒤쪽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검은 SUV 2대가 고아원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현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냉담했습니다. 비는 숨을 죽이며 지훈을 벽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들은 작은 구멍을 통해 남자들이 철문을 향해 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소카가 갑자기 나타나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숨이 거칠었습니다. 이 길로 가요. 저 사람들 경찰이 아니에요. 지우는 그를 의심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골목을 따라 달렸고 뒤에서는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의 카메라에는 총소리와 함께 흔들리는 빛 그리고 숨가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비가 내리던 새벽 지훈은 낯선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손목은 차가운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머리 위로 희미한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주변에는 녹슨 침대와 깨진 거울 그리고 기계음 같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쇠사슬이 벽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스크에 가려져 있었고 말없이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지우는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나가버렸습니다. 방 안엔 다시 정적이 흐르고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만 남았습니다. 지우는 벽틈 사이로 어딘가에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은 감시 카메라의 적외선 조명이었습니다. 한편 비는 지훈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소카를 찾아가 추궁했지만 소카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피우며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정보를 줬어요. 하지만 납치는 내 의도가 아니었어요. 비는 분노했지만 지금은 지훈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는 NGO의 내부 자료와 교통 기록을 뒤져 납치 차량의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지훈이 갇힌 곳은 푸놈펜 외곽의 폐공장 지하로 드러났습니다. 그곳은 과거 의료기기 공장이었지만 지금은 아무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현지 연락책을 통해 무기를 구하고 혼자 구조를 결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결의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감금된 방 안에서 틈틈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면에는 수많은 낙서와 긁힌 흔적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쇠사슬을 비틀어 보았지만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천장 스피커에서 낮은 음악이 흘러나왔고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주사기를 준비했고 지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남자가 팔을 잡으려는 순간 문 밖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그는 급히 주사기를 놓고 나가버렸습니다. 지훈은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살아서 이곳에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 폐공장 지하 깊은 곳 어둠 속에서 미약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비는 소음을 최소화하며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침대와 묶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감시 카메라가 가득했습니다. 지훈은 쇠사슬에 묶인 채로 정신이 흐릿했지만 빈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눈물만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빈은 그녀를 풀어주고 다른 감금자들의 사슬도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CCTV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며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철문이 쾅 하고 닫히며 총성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앞에는 소카가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공포와 죄책감으로 흔들렸습니다. 비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카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내 가족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눈에는 피로가 어린 절망이 맺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편에서 소반이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양복 차림의 그는 냉소를 지으며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끝내야지. 너무 오래 끌었어. 소카는 순간적으로 방향을 돌려 소반에게 총을 겨눴지만 그보다 빠른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소카의 가슴을 관통했고 그는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비는 그를 붙잡으며 피를 막으려 했지만 소카는 마지막 힘으로 증거를 밖으로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은 남은 힘을 짜내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녹화 버튼을 눌러 두 남자의 대치 장면을 찍었습니다. 소바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며 권총을 지훈에게 겨눴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빈이 근처 전력선을 끊으며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불꽃이 일며 공장 내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훈은 하드디스크를 품고 비상구로 달렸고 비는 뒤에서 경비원들과 격투를 벌였습니다. 그의 몸이 총탄에 맞아 쓰러졌지만 그는 끝내 문을 닫아 지훈을 탈출시켰습니다. 지훈은 밖으로 나와 폭발 직전의 공장을 뒤돌아봤습니다. 거대한 불길 속에서 빈의 그림자가 잠시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화면엔 불타는 건물,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만이 남았습니다. 지우는 새벽이 밝아오는 푸놈펜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피투성이 얼굴로 하드디스크를 품은 채 택시를 잡아타려 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까스로 외국인 기자들이 머무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경비가 그녀를 제지했지만 지우는 하드디스크를 꺼내들며 이걸 봐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기자 리처드가 다가왔고 즉시 그녀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리처드는 영상 파일을 열어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화면 속에는 납치, 고문, 살해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뒤에는 캄보디아 고위 관리들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즉시 국제 언론사로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그날 오후 캄보디아 인신매매 조직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국제적 파문을 일으켰고 캄보디아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편 병원으로 옮겨진 지우는 고열과 외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곁을 지키던 NGO 직원 하나는 뉴스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알게 됐어요. 우리가 싸워온 이유를. 하지만 뉴스 속에서는 현지 기자 비는 실종 상태라는 문장이 덧붙여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는 살아있을까? 아니면 불길 속에 사라진 걸까? 지우는 꿈결 속에서 불타는 공장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빈이 그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지만 이내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문방 푸놈펜의 하늘은 여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푸놈펜 외곽의 한 폐허 마을에서 한 노인이 낯선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상처투성이 몸으로 쓰러져 있었고 오른팔에는 카메라 끈이 감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를 숨겨 간호했고 며칠이 지나자 남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빈이었습니다. 그는 기억이 희미했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폭발 직전 지훈이 탈출하던 장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빈은 몸을 추스르고 자신이 촬영했던 백업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그 속에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영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정부 고위층뿐 아니라 해외 자금, 세탁 조직까지 연루된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빈은 다시 카메라를 메고 도시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한편 지우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경찰에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녀를 지키는 척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낯선 시선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 남자가 그녀의 병실 근처에서 몰래 전화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지우는 위험을 감지하고 조용히 탈출했습니다. 그녀는 연락이 닿지 않던 NGO 직원 하나에게 도움을 청했고 둘은 은밀히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 장소에 도착한 순간 뒤편에서 검은 차량 2대가 나타났습니다. 지우는 곧바로 골목으로 달렸고 핸드백 속 하드디스크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질수록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푸놈펜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고 불길했습니다. 새벽이 밝기 직전 지우는 강가를 따라 달렸습니다. 안개가 자욱했고 숨소리가 공기 속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뒤에서는 검은 SUV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다리 밑으로 몸을 숨겼지만 발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드디스크를 품고 다리 기둥 뒤에 숨은 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지훈 씨, 거기서 움직이지 마요. 제가 곧 갈게요. 그 목소리는 빈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가렸습니다. 몇 분 뒤 빈이 나타나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빈은 그녀에게 메모리 카드를 내밀며 말없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떠나요. 이건 세상이 알아야 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총성이 강가를 울렸습니다. 빈이 지훈을 밀쳐냈고 자신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멀리서 나타난 차량 속에서 무장한 남자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빈은 남은 힘을 다해 기둥 뒤로 던진 플래시 드라이브를 강물 속에 떨어뜨렸습니다. 지우는 절망에 차서 그를 붙잡았지만 빈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세상이 볼 거예요. 며칠 뒤 강 하류에서 플래시 드라이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범죄의 결정적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국제 언론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보도했고 캄보디아 정부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구출되었고 범죄 조직은 대대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지우는 한국으로 돌아와 카메라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세상에 남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낡은 카메라 끈이 감겨 있었습니다. 빈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죠. 그날 새벽 푸놈펜의 하늘은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